온오프라인 고민연구소 톡톡썰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올해 4월 30일에 개봉한 민규동 감독의 영화 파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좋아요. 오늘 톡톡썰레표 콘텐츠 리뷰. 파과편은 영화와 원작 소설책을 모두 본 사람 키키와 윤호, 원작 소설책은 안 보고 영화만 본 사람 포지, 그리고 영화는 못 보고 원작 소설책만 본 사람 조이와 함께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 파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작품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또 윤호님이 방송에서 소개를 해주신 적도 있어요. 맞아요. 네, 구병모 작가의 소설 원작으로 무려 55만 관객이 찾아주신 영화라고 알려져 있네요. 아니 생각보다 근데 저는 꽤 많은 관객 수라고 생각해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55만.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면 사실 이게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했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가가 옛날에 소설 발간이 되고 나서 네. 뜬금없이 넷플릭스에서 몇 년 전에 길복순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구병모 씨의 팬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표절 같은데 이미 그런 류의 장르가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네네. 거의 비슷한 작품이 영화관에서 개봉을 하면 심지어 전도연보다 그래도 좀 더 나이가 든 이혜영 배우가 주연물인 이 작품을 많이 보러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55만이면 전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저도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올해 극장가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실 미키 맞아요. 17 같은 경우도 얼마 못 들어왔고 그 같은 시기에 사실 마동석 씨 영화 거룩한 밤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것도 77만 명밖에 안 들었어요. 마동석인데. 그래요. 선방했네요. 네. 파과가 55만이면 선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파과라는 영화의 컨텐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시나리오 조금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0여) 년간 감정 없이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을 방역해온 60대 킬러 조각. 대모님이라 불리며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지만 오랜 시간 몸담은 회사 신성방역에서도 점차 한물간 취급을 받습니다. 한편 평생 조각을 쫓은 젊고 혈기왕성한 킬러 투우는 신성방역의 새로운 일원이 되고 조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데요. 스승 류와 지켜야 할 건 만들지 말자고 약속했던 조각은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은 날 밤 자신을 치료해준 수의사 강 선생과 그의 딸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런 모습에 분노를 느끼는 투. 영화는 전반에 걸쳐 조각과 투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의 이제 작품이고요. 작품 자체 처음 시작할 때 좀 생각 나시나요? 처음에 이제 영화에서 네. 보면은 영화랑 소설이 사실 좀 시작하는 게 다르잖아요. 시작이 좀 달라요. 네. 맞아요. 어떻게 시작했죠, 윤호님? 영화에서는 어떻게 시작했죠? 영화에서는 어린 그치 햄버거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어린 신시아 배우가 쓰러지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맞아요. 약간 심파적인. 굉장히 심파적이죠. 네. 근데 이제 소설은 지하철 씬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 조금 실망했어요. 어떤 거세요? 왜냐하면 그 소설을 읽을 때 첫 부분의 도입부가 너무 강렬한데 맞아요. 근데 그 씬이 영화에서는 되게 휘리릭 지나가 버리고 맞아요. 심파 장면이 앞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르구나 도입부가. 그러니까요. 그랬네요. 그러면은 소설에서는 햄버거 집에서의 그런 서사가 전혀 안 나오나요? 과거의 이야기가 있기는 있긴 하죠. 있어요. 근데 도입부에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나무위키를 보니까 또 파과의 외전이 있더라고요. 파쇄라고 맞아요. 2023년에 나온. 맞아요. 근데 이 스토리를 보니까 조각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킬러가 됐는지 그 시작을 그린 내용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서 나온 거를 영화에 담은 건가 해서 근데 그렇지 둘 다 않을까. 아마 고려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파쇄는 사실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요. 네, 그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련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많고 조금 그 감정선에 대한 거는 사실 조금 배제가 되어 있다는 좀 인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저희가 그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파과란 영화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신성 방역이 여기 공간의 배경이 되는데요. 신성 방역에서는 사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신성 방역은 그 사회에 좀 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이제 사설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약간 그분들은 이제 신성방역의 논리는 그 사람들은 이제 사회의 벌레들이다 해서 방역해서 없애야 우리 사회가 더 깨끗해진다 해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좀 신성하게 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살인 청부 회사인데 그쵸?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살인을 청구하는 그 주체가 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퀴벌레 사회의 악인 사람들을 자기들이 처단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영화 이제 사실 도입부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린 시절의 조각의 그런 이야기로부터 좀 흐름이 되면서 신성 방역이 어떤 곳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계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 조각이 처음 살인을 하게 된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네. 또 그 햄버거 가게. 네.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조각이 어떻게 좀 처음에 살인을 하게 됐죠? 조각이 이제 그 미군에게 강간을 당하다가 네. 네, 거절을 뿌리치는데 계속 그 이제 본인보다 굉장히 센 미군이 계속 본인을 무력으로 힘을 쓰니까 옆에서 이제 손에 잡히는 걸로 네. 첫 살인을 시작하죠. 맞습니다. 네.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좀 소개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또 보면서 들어온 사람이 류였어요. 네, 그 아까 신시아 배우님이 쓰러져서 이제 다 죽어가던 신시아 배우를 눈길에서 구조해서 이제 밥을 먹여주고 재워주던 류라는 사람이 그런 살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 류를 이제 연기한 배우는 김무열 씨. 아, 김무열 맞아요. 배우 진짜 좋았어요.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찰떡이었어요, 진짜. 어떠셨어요, 김무열 배우? 그냥 왜 많은 여자들이 김무열 씨를 이상형으로 꼽는지 알겠다. 그러게. 상당히 짧고 굵었다.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신시아 배우가 커가는 과정에서 류한테 느끼는 그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둘의 감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손톱 그러니까 주인공 그 신시아 배우가 연기한 조각의 어린 시절은 확실히 류를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아, 사모하는 입장으로. 사모하는 입장. 근데 그게 본인이 동경하는 거랑 그 감정선을 헷갈리는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화에서도 좀 많이 담아내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조각도 그때 되게 어릴 때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제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 살인을 처음 시작하는 나이대가 16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 나이 땐 처음 만난 뭐 그런 관계인데 사실 류가 죽고 나서도 거의 이제 시나리오 내내 조각은 류를 못 잊잖아요. 그렇게까지 감정이 뭐 이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특이하게? 그러니까 그게 좀 더 그 본인이 동경하는 인물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닮고 싶고 단순히 연애 감정이기보다는 그 얘기를 그걸 하는 거죠. 뛰어넘어서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약간 동경에서 사랑으로 감정이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약간 겉바속촉 같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냉철한 그런 인물이지만 또 나에게만큼은 또 하나밖에 없는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니까 사랑으로 발전한 게 아닐까.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제
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또 인상적이라고 또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 첫 등장 장면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기억하시나요? 근데 저한테 임팩트가 없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요?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냥 다 죽이면서 김성철 나왔죠. 배우가 약간 그 어디 공장에서. 인질처럼 네. 잡혀가는 인신매매 걸로 그쵸? 맞아요. 잡혀가는 장면으로 시작했던 장기 장기매매.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약간 심판. 사실 이게 계속 영화에 걸쳐서 이제 계속 나올 얘기인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클리셰와 심파가 넘쳐나는 약간 MSG 맛 영화다. 그래서 2 장면은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임팩트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 네. 그래서 2라는 이제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시나리오에서 조이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또 인물이 또 등장하죠. 강 선생. 강 선생. 네. 강 선생은 어떤 인물이죠? 그 조각을 구했던 인물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럴 수 있어. 강 선생 역할을 연우진 배우가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 배우를 캐스팅했는가에 대한 좀 물음이 생기지 않았었나에 대한 저는 조금 점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연우진 씨 캐스팅 저는 되게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특별한 또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유일하게 여기서 조금 인간미라던가 조각에게 잃어갔던 그런 모성애 혹은 이제 인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켜주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우리 계속 킬러들만 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뭔가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비춰져서 연우진 씨 그 부드러운 외모랑 되게 잘 어울렸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 선생은 약간 되게 조각에게 평범한 삶의 소중함이나 세상은 원래 약간 따뜻하다 이거를 이제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사실 맞습니다. 조각은 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이제 자랐고 그런 이제 그 살인자가 된 것 자체가 세상이 혹독했기 때문에 또 억지로 된 것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왔는데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아주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을 이제 강 선생을 통해서 늦게나마 알게 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이게 약간 큰 줄기가 어쨌든 장르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인물이 뭔가 그 일상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좀 등장한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소설에서 읽었었던 기억에서는. 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또 있고 이제 또 2가 화나게 되는 트리거가 하나 되기도 그쵸. 하죠. 네. 그래서 인물들 이제 뭐 캐스팅도 이어서 조금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심파도 많고 클리셰 덩어리에다가 뭐 음악이 크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발음도 씹혀요 심지어. 근데 이 영화를 2번을 본 이유는 이혜영 선생님의 정말 화보 같은 그 영상을 보고 싶어서 저는 캐스팅이 이 영화를 다 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캐스팅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체할 인물이 없다. 조각을 대체할 분이 이혜영 그 배우 말고는. 만약에 또 한창 주가를 올리던 선생님들 생각해보면은 윤여정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어때요? 너무 윤여정 선생님이 조각을 맡는다. 안 어울려요. 어떤 게 그럴까? 그러니까 사실 소설에서는 더 그 조각이 더 체력적으로도 뛰어나거든요. 맞아, 엄청. 신체적으로도. 맞아. 근데 윤여정 배우 그 윤여정 선생님은 이혜영 씨보다도 더 왜소하잖아요. 원로 하시죠. 그리고 연약한 느낌이 되게 정적인 이미지라서 이미지 자체가 할머니 이런 거에 좀 더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들이 윤여정 씨를 너무 많이 이미지를 엘리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어울리는데 이혜영 씨는 대중들이 느끼기에도 되게 아직까지도 신비스럽잖아요, 좀. 이혜영 씨요? 그런 게 있죠. 그냥 배우로서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예능을 많이 하지도 않아서 본인의 개인사라든가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모르다 보니까 더 그 배우적인 면만 알고 있어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책 읽을 때 약간 가상 캐스팅 같은 거 해보잖아요. 어떤 거 해봤어요? 저는 양자경 배우를 진짜 거의 그냥 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읽었었거든요. 제 기억에. 책을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봐야겠네요. 갑자기 봐야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네. 사실 저는 조금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혜영 배우요? 네, 왜냐하면 양자경 배우를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던 거예요. 그 자기 무슨 머릿속에 느낌인지 아시죠? 정확히 있으면 그게 돼요. 이미 내가 마음속으로 가상 캐스팅이 끝난 이미 거야. 끝난 거야. 네. 그럴 그래서 경우 그럴 수 있어. 이미 영화가 상영이 된 거야 나한테는. 저는 솔직히 조각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캐스팅을 못할 것 같다. 나 이게 실사화 될 그쵸. 수가 없다. 그쵸. 이 캐릭터가 없고 저 누구랑 또 겹쳐서 봤냐면 한국에서 찾기가 일단 찾기가 힘들고 진짜 어려워. 저 1984 여주인공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984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하루키 1984 여주인공의 그 이미지 거기도 킬러예요. 여자 그래요? 주인공이 킬러인데 이제 필라테스로 몸을 엄청 훈련한 그런 킬러로 나오는데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둘이 그런 캐릭터성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거기는 젊은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옛날에 소설을 읽었을 때 한국에서 유일하게 조이님처럼 자기가 상상을 하고 읽을 때 딱 생각한 사람은 있어요. 누구요? 김희애 씨인데. 김희애 씨? 근데 진짜? 김희애 씨가 연기하는 그 조각을 보고 싶진 않아요. 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시죠? 그러니까 왜 김희애 씨 씨라고 느꼈어요? 전 SK2 광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생각하면. 근데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근데 알겠어요. 왜냐면 나는 소설 읽을 때도 조각이 되게 예쁘장하게 그러니까 예쁜 곱게 늙어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 피지컬도 김희애 씨 정도의 키에 김희애 씨 정도의 그 체구 그 상태로 늙어서 그렇게 상상을 했는데 김희애 배우는 김희애 씨가 연기하는 조각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쪼가 있죠. 네. 근데 생각하고 있다가 영화가 개봉했었을 때 이혜영 씨라고 하길래 더 잘 어울린다. 이거는 그냥 미쳤다. 근데 이혜영 배우가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캐스팅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대 배우 중에서 보톡스를 제일 안 맞은 여배우라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만약에 보톡스를 맞고 나의 이런 주름이나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으면 과연 민규동 감독이 나를 캐스팅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하시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래서 그 신동엽 나오는 유튜브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촬영 끝났으니까 보톡스 맞으러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되게 유쾌하게 멋있다. 하시는데 평소 말투도 너무 고고하신 거예요. 맞아. 목소리랑 말하는 게 저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 톤 이런 것도 되게 조각이랑 톤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 있었는데 근데 너무 아직 그 나이대가 안 맞긴 한데 이영애 배우가 그 드라마 구경이 혹시 보셨어요? 저 구경이 시작했다가 끝까지 못 봤어요. 진짜요? 저는 그거 2번, 3번 봤거든요. 그래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봐야겠다. 그것도 킬러예요? 킬러가 아니라 형사인데 되게 특이한 캐릭터예요. 미스테리하고 의미심장하고 근데 약간 그런 좀 면이 비슷하지 않나. 근데 이영애 배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친절한 금자씨 때 그래요. 그게 있잖아요. 금자씨 때 너무 그 광기가 있어야 되는 캐릭터 광기가 같은데. 있어야 되는. 근데 또 이게 소설이랑 영화랑 다른 게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너무 감정이 많아. 이영애 씨는. 근데 또 드라이하게 연기할 수 있지. 드라이한 그 구경이에서 되게 드라이해요. 구경에서 드라이하구나. 네. 왜냐면 조각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보면은 조각의 시선은 전부 밖으로 향해 있어요. 그쵸. 안으로 향하는 애기가 없어. 그쵸. 내면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조각에 대해서 더 이입을 하게 되는 거는 그에 대한 플래시백이나 주변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로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사실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개인적으로는 파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스테리한 부분. 그러니까 맞아요. 그 구경에서도 대사가 거의 없어요. 이영애 배우가. 그래서 더 약간 눈빛으로 연기를 하거든요, 엄청. 그런 걸 또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진짜 많이 없죠. 그래서 생각이 났네요, 갑자기. 너무 좋은 또 이렇게 가상 캐스팅 얘기하다 보니까 본물이 터졌는데 그럼 다음 캐릭터로 옮겨서 2는 어떠셨어요? 2. 전 사실 2 진짜 실망했는데. 2가 김성철이라고? 김성철 배우 너무 좋아하지만 근데 티켓 파워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그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연기도 네. 그러니까 너무 발음을 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사가 안 들렸어요. 그러게 2 저도 캐스팅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체자도 안 떠올라. 대체자 근데 투 역할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어려워요. 막 투도 미스테리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애증도 담고 소년미도 있어야 되고 맞아. 나이를 먹었는데 뭔가 그게 있어. 변태스러운 감정을.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적인 그런 소용돌이 휘몰아침이 많이 드러나는 건 투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투는 저는 좀 차가운 배우보다는 좀 뜨거운 배우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포지님은 혹시 투 생각했을 때 김성철 배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어쨌든 책을 안 보고 영화만 봤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련한 느낌을 하면서도 또 약간 그러니까 소년미가 남아 있으면서도 또 약간 액션을 할 때는 또 약간 잔혹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야 되니까 맞아요. 또 그런 활동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느낌과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배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느껴졌어요. 저는 영화를 안 봤지만 네. 어떻게 연기했을지 너무 알 것 같아요. 김성철 배우의 저는 연극도 보고 네. 뮤지컬도 봤었는데 이분이 몸을 그렇게 잘 쓰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이게 사실 이 영화가 장르로는 액션 액션이죠. 장르거든요. 근데 액션물에서 지금 몸을 잘 못 쓰는 배우가 연기를 했다라는 게 참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을지 알 것 같고 네. 다만 이 배우는 눈빛은 되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눈빛 진짜 좋죠. 눈빛은 좋아요. 그래서 소년미는 확실히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저도 얼굴은 마스크는 너무 마스크는 좋은데 너무 좋죠.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사실 유아인님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유아인 배우. 죄송하고 이제 다시 아이고야. 복귀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유아인 배우 같은 조금의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카리스마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투가. 어떠셨어요? 김성철 배우 저도 근데 거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저는 그 소설에서도 그랬고 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주조처럼 느껴지지 않는 주연으로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게감이. 캐스팅이 누가 됐든 상관은 없었어요. 근데 소설은 사실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분량이 짧으니까 영화에서 들어오면 뭐 조금 더 그렇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조각만 보이기 때문에 투가 조금 아쉬워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각이 어쨌든 중심이 되어야 하다 보니 맞아요. 조금 아쉬워도 김성철 배우 그 눈빛 때문에 차라리 또 괜찮았다. 조금 괜찮았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장면이나 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인상에 남는 장면 혹은 대사 있으시면은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이 사실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 얘기를 안 그래도 윤호님이 저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했죠. 아니요 따로 했어. 따로 한번 했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막 영화가 너무 별로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흡입력이 막 소설만큼 있진 않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는 저는 원래 이게 스토리를 아니까 그냥 따라가는 대로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확 나는 그런 씬인 거예요. 눈물 흘리셨어요? 네, 이렇게 눈물이 또르륵 흘린 것도 아니고 살짝 감정이 북받쳐서 줄줄 울었어요 거의. 엉엉. 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마지막에 너 그냥 거기다가 감독님이 우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에 민혜 감독님이 뒤에서 우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별로였어요? 아니 울었어요 저도. 저도 울었지만 속으로 이제 욕했죠. 포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안 울었어요. 그냥 그 장면 떠올리면 생각나는 거는 그 애기가 되게 생존력이 강하다. 애기가 미쳤어. 애기가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그 애기가 계속 기어가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그 애기는 강 선생의 딸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강 선생의 딸이 그 조각이랑 투가 계속 싸우는 순간순간에 그 감시 시야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면 자꾸 이제 몸을 굴려가지고 밖으로 탈출을 해요.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계속 컷에 계속 넣었구나. 탈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애기는 어디쯤 갔을까? 근데 나도 너무 공감해. 진짜. 야, 맞아. 저 애기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그 컷을 왜 중간중간에 왜 이렇게 넣었을까? 그게 약간 지금 보면 코미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맞네. 사실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좀 대사도 오글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오글거리죠. 윤호님 거기 그 마지막 장면에 대사 기억나세요? 뭐였죠? 죽여도 되니? 근데 나는 그런 것까지는 안 오글거렸는데. 진짜요? 오. 근데 이제 막 그런 단어들이 오글거리는 거죠. 어떤 거요? 데모님. 아니, 소설에는 대모님이라고 안 해요? 소설에서도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이제 활자에서 읽는 거랑 사람이 그쵸. 이렇게 대문이 근데 이 작가님의 그 소설의 특성이에요. 맞아. 대사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오글거릴 수도 맞아, 있고. 근데 그게 영화에 그대로 나와요? 혹시? 일부가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영화화 됐을 때 조금 됐어요. 오글거리는 게 그럴 수 있겠다. 제일 오글거렸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뭐? 그 이제 투가 나 같은 거 같은데 그래요? 뭐예요? 투가 조각을 잠깐 믿어요. 그랬는데 조각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에 잠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조각이 생매장을 당해요. 근데 투가 구하려 오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소설에는 없는 장면이에요. 없는 장면인데 투가 그걸 자각을 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 생매장을 당한 거였군요. 뭐 이런 식의 대사를 날려요. 설명용 대사를. 맞아. 세상에.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구하러 갔는데 보통 이제 조각 조각이었으면 같으면 당해줄 사람이 당해줄 아닌 사람이 거야. 걔네 근데 다 그냥 죽여놨었어야 됐는데. 근데 조각이 생매장을 당해서 이제 묻혀 있어. 그래서 뒤늦게 투가 등대로 역할로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해준 게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밥 한 끼 차려줄 테니 밥 한번 먹고 가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둘이 서로 심리적 장벽에 경계가 풀려버린 거야. 그래서 투가 뭐 밥은 할 수 있겠어요. 투덜대면서 와서 밥을 또 맛있게 먹잖아요. 애골스럽게 먹었다. 근데 이제 거기서 3일 굶은 그치 것처럼. 정말 밥을 맛있게 먹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수면제를 이제 타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서히 의식이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투가 그런 대사를 하죠. 근데 되짚어 보면 서사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게 그리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영화가 굉장히 로맨스를 표방하고 있네요. 이거는 로맨스의 그 정확해요. 문법을 맞아. 완전히 가져왔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리뷰 네. 중에서도 이것은 액션 영화인가 로맨스 영화인가 그런 의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왓챠 평에도 그게 네. 배드시라던데 그 찰스 짤이 찰스 엔터. 찰스 엔터 짤처럼 네. 조각이 그 투한테 너 내가 너 내가 아니야 알려주세요. 너 나를 가정부로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야, 가정부? 아니잖아. 아니잖아. 너 나 지금 사랑하고 있잖아. 막 이런. 맞아. 제가 정확해. 그 짤 봤어요, 저도. 그 진짜 완전 이거는 로맨스였던 것 같아. 혼란을 줬네.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투 입장에서 로맨스 영화였던 거지. 완전 그렇구나. 그럼 이거는 이 영화는 소설에서는 메인 주제가 그 둘의 관계와 감정선인가요? 저는 메인은 않아요. 아니라고 그거는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이 지금 우리 녹음하기 전까지도 약간 오해를 했던 게 저는 이거 약간 서브스턴스 같은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파과라는 뜻도 저는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이팔 청춘이라는 뜻이래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약간 강 선생의 장모인가요? 장모님인가요? 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어머니 친어머니고 저기서는 이제 장모죠. 예, 근데 과일 파시면서 뭐 파과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과일이 뭐 이렇게 망가졌지만 맛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늙었지만 약간 쓸모 있는 그런 이제 살인자에 대한 그런 사실은 그게 메인 얘기 그래요? 중에 맞아요. 하나죠. 늙음에 관한 그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 그러니까 늙음과 쓸모. 늙음과 쓸모.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요. 쓸모라는 단어가 영화에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민규동 감독이 얘기를 한 거는 쓸모랑 플러스로 이제 사람에 대한 예의를 자기는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 선생이라는 매개를 그래서 좀 더 많이 살렸다고 그런 이제 연출 의도를 듣긴 했는데 소설만 보신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영화화를 함에 있어서는 뭔가 하나의 포커싱을 둬야 되는 게 맞으니까 맞아. 이 감독이 생각한 이 영화의 이 소설의 그 포인트가 그거였겠죠?
거기에 꽂혀서 거기를 확장하면서 만든 게 영화일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약간 그런 이야기이긴 한데 이 소설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과 친구들이랑 같이 좀 독서 토론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학회에서. 근데 그때 친구들이 제 얘기 많이 했던 거는 이 소설 되게 팬픽 같다. 진짜. 팬픽식이다. 맞아. 팬픽 문법이고 그 대사의 그 말맛을 살리는데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다. 맞아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화화를 함에 있어서 스토리라인을 추가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표현에 너무 집중을 한 소설이고 맞아.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좀 평면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장르물 소설 중에서는 굉장히 설정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부실한 건 맞아요. 왜냐면 제가 정유정 그쵸. 작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르죠. 완전 너무 다르죠. 달라요. 맞아, 그분은 맞아. 진짜 미친 사람처럼 세계관을 그쵸. 구축하는 데만 한 1년을 쓰신대요. 근데 너무 다른 작품이긴 하죠. 되게 평면적인 맞아요. 내용 안에서 설정은 단순하게 하되 그 안에서 캐릭터를 완전히 깎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포지님이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목 그리고 이제 각 등장인물의 이름 같은 걸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파과라는 게 사실 짓물러진 과일이라는 한자어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16살의 여자를 뜻하는 뜻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는 중년 남성을 또 뜻하는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작가님은 파과를 처음에 지을 때 그런 이제 앞서 말한 두 가지는 조금 의도를 하고 좀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조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뜻이 동물의 발톱이라는 뜻이잖아요. 또 영화에서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손톱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농익어 가면서 그거를 또 조각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는. 근데 그게 왜 조각이냐 했을 때 사실 여성 킬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화려한 뭔가 무기를 사용을 하거나 뭐 거친 폭력 장면으로서 상대를 위협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발톱 같은 작은 무기로도 특기를 살려서 뭔가 이제 상대의 위험한 부위를 이제 자극을 하는 뭐 그런 형태의 그의 살인 방법을 묘사해서 조각이라고 이제 명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투 같은 경우도 뿔 달린 소처럼 이제 막 전진하는 좀 공격적인 그런 살인 스타일 그런 것들을 뭐 반영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되게 이제 명명하거나 아니면은 묘사하는 장면에 공을 되게 많이 들이신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파과의 의미는 그럼 내 마음은 16세지만 이렇게 짓물러 버렸다 이런 뜻인가요?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뭐 이제 쓸모라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제 누가 남들이 봤을 때는 이제 나이 먹고 쭈글탱이가 된 이제 할망구처럼 보이지만 뭐 나는 나의 이제 명분을 청부살인을 하면서 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제목에 대해서는 구병모 작가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글이 표현 문자라서 너무 좋은 게 파가는 분명히 한자인데 본인이 한자를 변개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포지님처럼 그거를 그 과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맞아요. 그 젊은 여성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 중년 남성으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그래서 변기를 안 했다 그랬어. 변기를 안 했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근데 그게 중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할 때 무조건 변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웠대요. 무슨 파과자를 써야 되는지. 맞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저한테는 액션 서브스턴스였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 측면도 소구하려고 했던 부분이 없지 않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조이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장면 대사가 좀 추가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윤호님 말씀하셨던 투랑 조각이 식사를 하는 장면 뭐 요런 건 추가가 된 거고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제 파지 줍는 노인을 돕고 뭔가 감정적인 이제 구는 조각이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뭐 그런 장면은 사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없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방역일지를 통해서 또 차이가 있는 게 조각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결투 전에 네. 투를 기억해내요. 에? 이게 엄청 큰 설정 오류야. 이거 왜 그거는 좀 너무 큰 차이죠. 여러분 원래 끝까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영화만 이게 보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기억을 못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기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열린결말로 맞아요. 그리고 표현도 저는 아직도 조금 약간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제 알약 삼킬 줄 아니. 아니 그거 이거 말고? 웃기게 표현하지 좀 마세요. 아니 영화 말고 책 그러니까 얘기하죠. 소설에서- 이거 책에서도 이게 진짜 유명한 그쵸. 건데? 그건 아는데 어떤 그러니까 거?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네, 다시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근데 네. 저는 괜찮던데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진짜 그랬던 게 이게 원래 아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야. 네. 묘한 그 심리 이게 소설에는 끝까지 가는 그 맛이 있었는데 너무 여기 초반에 알아버리니까 알면서 갑자기 막 밥 차려주고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고 느꼈던 게 네. 제가 위키드 얘기하면서 다들 위키드 보셨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영화만 위키드 봤어요. 알죠. 네. 위키드에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디파인 그래비티 노래를 할 때 넘버를 할 때 영화에서 추가된 장면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영화 설정상 추가되는 장면이 그 엘파바 어릴 시절에 왕따 따당하던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디파인 그래비티 부를 때 본인이 갑자기 추락을 해. 그런 장면 없어 원래. 그 뮤지컬에서 원작에서는. 근데 갑자기 막 추락을 하다가 자기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추락을 하면서 어린 시절이 갑자기 파노라마처럼 지나가.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면서 디파인 그래비티를 마지막을 부르면서 끝내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추가해 놓았을 때 너무 직접적이잖아. 그치. 설명을 너 설명을 이거 이해 막 못했을까봐 이해 못했어? 설명 다 해줄게. 근데 너무 좋더라고. 거기서 오해를 했어. 갑자기 이거 원작이랑 다른데 그 어린 시절이 갑자기 그 넘버에서 보이면서 오해를 했는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게 이번에 파과 보면서도 알고 들어가니까 오히려 차라리 영화 보면서는 더 괜찮던데요. 아니, 타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약간 윤호님은 감독님이 하는 거에 좋아. 약간 좋아하는 타입이야. 울게 씨. 감독들이 울어보자.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관객이네. 쉬운 너무 관객이야. 얼마나 좋아 저런 관객만 있으면은 이렇게 최고야. 찬양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하고. 아니 저는 너무 웃겼던 게 사실 그 파과의 뜻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누가 일상생활에서 그 과일 가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파과가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알아. 파과 뜻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웃겼고 그 다음 장면에 이제 투가 과일 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마주치잖아요. 조각이랑 마주치는데 거기서 이제 과일 이제 뭐 이런 파과를 누가 먹는다고 던지면서 발로 으깨는 장면 있잖아. 그것도 너무 웃긴 거야. 이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부셔버리겠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뭔가 너 파과 던져서 부시면서 이게 뭔가 너무 영화인데 영화 예술이 이렇게 직접적이어도 되나? 아니 완전 상업 네. 영화로 만드신 것 같아요. 라이트하게.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해를 그쵸. 못하니까. 왜냐면 보통은 이해를 보통의 못하니까. 관객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나 있으니까. 같은 관객을 그러니까 처음 위한 보는 거야.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그랬다. 그게 좀 웃겼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차이가 있는 장면이 있으면 강 선생의 수의사로 나오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원래 원작에서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이님 원래는 이제 고쳐준 사람이 장 선생님이잖아요. 장 선생의 이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는 이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인데 이거 왜 수의사로 나왔을까? 근데 저는 그 설정 바꾼 것도 이해가 되던데요. 왜냐하면 조각이니까. 무용이랑 좀 무용이랑의- 엮으려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소설에서는 무용이라는 존재가 되게 많이 이렇게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존재감이 되게 커요. 무용이가 누구죠? 강아지. 강아지. 근데 왜냐하면 활자에서 읽다 보니까 분량이 많지 않아도 무용한테 느껴지는 서술들이 이렇게 와닿는데 이게 영화로 가면 뭐 한 페이지짜리도 1초짜리 컷으로
끝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영화 감독이면 무용이 씬으로서 그냥 너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동물처럼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소비되고 끝났다. 그냥 뭔가 그 강 선생이랑 조각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만 하고 이제 뭔가 소비됐다. 그래서 차라리 수의사로 바꾸면 그 무용에 대한 존재감을 그 시청자가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근데 사실 소설을 보면은 이제 윤호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게 참 무용이가 와닿는 게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조각이 자기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안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그나마 조각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게 무용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건 저는 크게 못 느꼈던 것 같긴 해요. 영화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어쨌든 조각이 어렸을 때는 닉네임이 손톱이었잖아요. 근데 네. 손톱은 인간한테 있는 거고 조각은 그 짐승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조각이 너무 짐승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사가 이렇게 케어를 해준다 이런 의미로 수의사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되게 좋은 시네필이야. 해석인데? 시네필이야.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설을 보셔서 그렇고 영화만 본 사람 입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서 계속 설명해 주잖아요. 조각은 동물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수의사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은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 못했어. 나도 처음 생각했어. 민규동 깨달았는데? 감독님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님 이대로 인터뷰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네필 있다. 진짜 좋은데? 괜찮은 시네필이 아니라 해석이네요. 이분들이 소설을 읽으셔가지고 이제 또 저희는 자꾸 이게 해석이 좀 비교하면서 이게 그러게. 공개되는 게 좀 다르게 어쩔 되는 수가 것 없는 같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비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원작이 있는 영화 성공하기 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셨던 영화 중에서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웹툰이나 뭐 다양한 형태가 되겠죠. 호불호가 좀 이거는 좀 심했다. 그러니까 너무 별로였다. 혹은 와 이거는 원작이 있는데 원작을 능가했다. 혹은 이제 원작을 잘 살렸다. 뭐 기억나는 영화 있으세요? 저는 인생 최악의 영화 중에 하나가 최악이야? 오케이. 진짜 너무 최악이야. 최악.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됐죠. 있어요. 일본 영화. 맞아. 근데 제가 그 책을 맞아. 그 군대에서 읽었는데 그 당시에 진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책이 엄청 많았어요. 그 책만. 책 기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때 군대에 다시 있었을 때 그게 한 400페이지인가 500페이지짜리인데 그래, 꽤 하루 길어요. 만에 다 읽었거든요. 너무 쉽게 재밌잖아요. 되게 판타지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로 나왔다길래 이 판타지를 영상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 하고 봤는데 진짜 역대 최악의 쓰레기 영화. 왜 그랬을까? 거의 7광구급의. 7광구? 너무 심한 말 아니야? 진짜로 최악이었어요. 아니, 어떤 점이 그렇게 별로였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그 정도야? 내가 안 본 눈으로 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아니, 다른 분들은 좀 어때요? 그러게요. 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둘 다 잘 된 사례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게 소설이 원작이에요? 네, 나 소설을 못 봤어. 몰랐네. 소설도 되게 대박이 난 소설인데 네. 어쨌든 저처럼 이제 허세와 사치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런 이제 소설의 그런 네. 그 부함을 어떻게 영상화 시키느냐 그 화려한 모습들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은 영화 보면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잘 된 사례가 아닌가. 정말 잘 된 사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작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영화 있잖아. 방금 말씀해주신 그 영화도 그러네. 그렇고 사실은 여러분 레디 플레이어 원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저 봤어요? 봤어요. 그거 뭐 그거- 질주하는 거죠. 그것도 원작 소설이래요. 어이? 진짜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뭐 그런 음. 식이라던가 뭐 사실 내부자들, 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워낙에 뭐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원작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들이 조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호불호 심한 영화 뭐 있었을까 또? 강풀 혹시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저는 이제 좀 강풀 봤어요, 그래도. 영화가 항상 얘기가 있었던 게 있잖아요. 약간 네. 강풀 만화가 영화화가 되면 망한다. 라는 속설이 근데 있었죠. 잘 되지 않았어요? 조명가게도 나름 잘 됐고 조명가게는 잘 됐고 무빙도 너무 잘 됐고 무빙이랑 조명가게는 사실 정말 최근에 된 것들이고 그쵸. 그 전에 이제 순정 예전에 만화요. 그쵸. 제가 느끼기에는 순정 만화 그대를 사랑합니다. 뭐 그 강풀 작가님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 안 됐고 아. 그 무빙부터는 맞아요. 직접 본인이 참여하셨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원작자의 좀 그 의도가 들어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거에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강풀 영화가 조금 영상화에 좀 안 좋은 게 그 사람은 항상 끝까지 봐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쵸, 이게 후킹이 좀 잘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1, 2화 보고 재미없으면 끝난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명가게 같은 경우도 한 4화 정도부터 보면은 좀 괜찮고 무빙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요즘에 말 많이 나오는 게 그 광장? 저는 아, 웹툰도 광장. 안 보고 영화도 안 봤는데 궁금해요. 쇼츠만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원작을 전혀 못 살렸다. 아, 약간 진짜요? 지금 말씀하시는 파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오. 그러니까 원작은 훨씬 그런 뭐 처절함이나 이런 게 이제 매력인데 네네.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못 살렸다고 해서 요즘에 남자들 사이에서는 네. 엄청 광장이 화제더라고요. 광장. 엄청 소지섭 씨 화제군요. 나오는. 악연도 그렇잖아요. 요새 넷플릭스나 영화 보면은 원작이 없는 게 사실 거의 그러니까. 없긴 하네요. 거의 다 있네요. 맞아요. 저 하나 생각났는데 네, 또 말씀해주세요. 저는 또 잘 만드는 사례 보건교사 아는 영도 되게 잘 만든 거 같아요. 아, 저는 그거 웹툰으로만 봤는데 뭐 어떠셨어요? 웹툰이 있어요? 그게 원래 책이잖아요. 네, 그쵸. 책 정세환 다음에 그 영화 홍보차에서 같이 그 웹툰도 됐어요. 아. 같이. 웹툰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저거 넷플. 몰랐다. 저는 드라마만. 그래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그거 되게 표현 잘 했다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정세랑 작가 소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상화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왜요? 잘 표현이 많고 사실 전 파과랑 좀 비슷한 계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묘사적인 부분이. 네, 묘사적인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되고 하는데 그리고 CG를 진짜 많이 써야 될 것 같았는데 CG를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렇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에 이제 그 컨텐츠의 작가의 의도를 좀 잘 살리는 경우에는 맞아요. 잘 되는 거고 그쵸. 그게 안 되면은 그게 진짜 되면은 중요해요. 안 되는 그런 느낌인 네. 거네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참 요새 원작이 있는 작품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감독분들, 영화와 영상화 해주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신경 써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파과 소설만 보신 분, 소설과 영화를 둘 다 보신 분, 그리고 소설은 보지 않았지만 영화를 보신 분 이렇게 4명이서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네, 다음에 또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가 나오면 컨텐츠 리뷰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이렇게 컨텐츠 리뷰 가끔 하는데 만약에 좀 다뤄줬으면 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세요. 네, 추천해주시면 그거 저희가 다 한번 보고 와서 열띤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또 봐요. 네.